재판장님, 이 영상을 봐주십시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35살 여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밤 11시 47분. 어둠 속에서 누군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카메라는 똑똑히 담고 있었어요. 전신마비라던 그 여자가 휠체어 없이 아무 도움 없이 멀쩡하게 걸어가는 모습을요. 거짓말쟁이. 방청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속삭였어요. 수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리고 증인석. 67세 박옥부는 그 모든 걸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텅 빈 차가운 시선만 남아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짐승. 전화벨이 울렸어요. 옥부는 시장 한복판에서 떡볶이 국물이 튀는 소리를 들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들 정훈이었어요. 오후 2시. 아들이 이 시간에 전화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옥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진이가 사고 났어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옥부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그 자리에 떨어뜨렸어요. 배추가 바닥에 굴러다녔지만 옥부는 보지 못했어요. 귓가에서 아들의 울음소리만 맴돌았어요. 어디? 어느 병원? 옥부는 택시를 잡았어요. 손이 떨려서 문손잡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기사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옥분을 바라봤지만 옥분은 한마디만 반복했어요. 빨리요, 제발 빨리 가주세요.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옥분은 헐레벌떡 뛰어갔어요. 67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뛰어본 적이 없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중환자실 앞. 아들 정훈이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어요. 옥분이 다가가자 정훈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는? 수진이 어떻게 됐어? 정훈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척추 손상이래요. 전신마비 가능성이 높대요. 옥분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이 흔들렸어요. 정훈이 황급히 옥분을 붙잡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옥분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어요. 전신마비. 35살 며느리가. 아직 젊은 그 아이가.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침대가 나왔어요. 수진이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가 입을 가리고 있었어요. 여러 개의 선이 몸에 연결돼 있었어요. 옥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손을 뻗었어요. 수진의 차가운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대답은 없었어요.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릴 뿐이었어요. 수술은 8시간 걸렸어요. 옥부는 그 시간 내내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정우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전화통을 붙들고 있었어요. 회사에 연락하고 보험사에 연락하고 누군가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요. 옥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들이 저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언제나 침착하고 차갑던 아들이 지금은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으며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표정이 무거웠어요.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저 남편입니다. 저는 시어머니고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뒤에 붙는 말들은 언제나 잔인했어요. 척추 3번과 4번이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하반신 마비는 확실하고 상반신도 움직임이 제한될 겁니다. 재활을 해봐야 알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복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훈이 벽에 머리를 박았어요. 쿵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옥부는 정훈의 어깨를 잡았어요. 의사 선생님 정말 방법이 없나요?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 옥부는 그 단어를 마음속에 새겼어요. 기적이 필요하다면 기적을 만들어야 했어요. 병실로 수진이 옮겨졌어요. 침대에 누운 수진은 인형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진아. 옥분이 불렀어요. 수진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옥분을 봤어요. 그리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목소리는 가늘었어요.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았어요. 왜 저만 이렇게. 옥부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그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내가 있어. 내가 옆에 있을게. 그것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옥분의 간호가 시작됐어요. 아침 6시. 옥분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어요.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6시 30분. 수진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옥부는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조용했어요. 아들 정우는 벌써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셨어요? 그래. 수진이는 자고 있어요.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정우는 넥타이를 매며 말했어요.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옥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등이 좁아 보였어요. 어서 가봐. 나 있으니까. 엄마. 감사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현관문이 닫혔어요. 옥부는 혼자 남았어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은 감고 있었지만 자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나왔어. 수진이 눈을 떴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옥분을 보지 않았어요. 네.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었어요. 옥분은 커튼을 열었어요. 햇빛이 들어왔어요.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을 췄어요.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오늘 날씨 좋네. 따뜻해. 대답은 없었어요. 옥부는 익숙한 동작으로 수진의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기저귀를 확인했어요. 젖어 있었어요. 옥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었어요. 수진의 몸은 말랐어요.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날 거야. 물티슈로 닦아내고 새 기저귀를 채웠어요. 수진은 천장만 바라봤어요. 표정이 없었어요. 옥분의 허리가 아팠어요. 67살의 몸으로 젊은 사람을 돌보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다음은 세수였어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수진의 얼굴을 닦아줬어요. 이마, 볼, 턱. 천천히 부드럽게. 수진의 피부는 하얗고 차가웠어요. 시원하지? 네.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옥부는 부엌에서 죽을 끓였어요. 호박죽이었어요. 수진이 예전에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죽을 한 숟가락 떠서 불었어요. 식으면 수진의 입에 가져다 댔어요. 자, 한 입. 수진은 입을 열었어요.
기계처럼. 씹는 것도 삼키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한 숟가락 먹는데 몇 분씩 걸렸어요. 천천히 해. 괜찮아.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30분이 걸려 작은 그릇 하나를 비웠어요. 수진의 입가에 죽이 묻었어요. 옥부는 휴지로 닦아줬어요. 잘했어. 수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저는 왜 살아있는 걸까요? 옥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그런 말 하지 마. 제발. 옥부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가느다란 손이었어요. 너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게 중요해.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사는 건가요? 이렇게 누워만 있는 게 할 말이 없었어요. 오전 10시. 재활 운동 시간이었어요. 물리치료사가 왔어요. 젊고 밝은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 해봐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물리치료사는 수진의 팔을 들어 올렸어요. 천천히 구부렸다 폈다 했어요. 관절이 굳지 않도록, 근육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파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참아요. 이게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수진은 믿지 않았어요. 희망을 잃은 사람의 눈이었어요. 1시간의 재활이 끝났어요. 수진은 기진맥진해 있었어요. 옥부는 땀을 닦아줬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수진은 눈을 감았어요. 점심, 저녁, 밤.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식사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침대에서 자세를 바꿔주고. 밤 11시가 되면 옥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몸은 천근만근이었어요.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손목은 쑤셨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이 흘렀어요. 10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옥부는 평소처럼 밤 11시에 수진의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가방을 두고 온 걸 깨달았어요. 아이고 내가. 옥부는 다시 돌아갔어요. 수진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거실은 어두웠어요. 옥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방은 소파 옆에 있었어요. 가방을 집어 들려는 순간이었어요. 복도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어요. 옥부는 멈췄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누구지? 정우는 벌써 자고 있을 시간인데. 복도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수진이었어요. 휠체어도 없이, 지팡이도 없이 멀쩡하게 걷고 있었어요. 옥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에서 가방이 떨어질 뻔했어요. 입을 막았어요. 수진은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물을 꺼내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걸어갔어요. 자연스러웠어요. 아무 문제 없이 걷고 있었어요. 옥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곧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전신마비, 휠체어, 1년 동안의 간호, 기저귀, 식사, 재활, 모든 게 거짓이었나? 옥부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어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야 크게 숨을 쉬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옥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계속 그 장면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멀쩡하게 걷던 수진. 냉장고를 열던 손. 자연스럽던 동작. 아침이 밝았어요.
옥부는 평소처럼 6시에 수진의 집으로 갔어요.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방에 들어갔어요. 수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수진아, 나왔어. 수진이 눈을 떴어요. 천장을 봤어요. 네. 목소리는 작고 약했어요. 어젯밤 멀쩡하게 걷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달랐어요. 옥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 아이가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1년 동안. 이부 믿었던 아들의 등 돌림. 그날부터 옥부는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침 6시에 수진의 집에 갔고 여전히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몸을 씻겼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달랐어요. 매 순간 지켜봤어요. 수진의 눈동자 움직임을, 손가락의 미세한 떨림을, 입술의 움찔거림을. 모든 게 연기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팔 들어볼까? 안 돼요. 움직여지지 않아요. 하지만 옥부는 알고 있었어요. 그 팔이 어젯밤엔 냉장고 문을 열었다는 걸. 그 손이 물병을 잡았다는 걸. 일주일이 지났어요. 옥부는 또 한 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착각은 아니었을까? 밤 11시. 옥부는 집을 나서는 척했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어요. 비상계단에 숨었어요. 어둠 속에서 기다렸어요. 30분이 지났어요. 복도에 불이 꺼졌어요. 조용했어요. 옥부는 숨소리마저 죽였어요. 그리고 수진의 집 현관문이 살짝 열렸어요. 수진이 나왔어요. 복도를 두리번거렸어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멀쩡하게 걸으며. 옥부는 벽에 몸을 바짝 붙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수지는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옥부는 그제야 숨을 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을 짚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이 아이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분노보다 더한 감정이었어요. 배신감, 허탈함, 혼란. 1년 동안 자신이 한 모든 일이 무의미했다는 사실, 속았다는 사실, 이용당했다는 사실. 옥부는 비상계단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에 눈물도 말라버렸어요. 그날 밤, 옥부는 결심했어요.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2주가 더 지났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옥부는 평소처럼 수진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죽을 끓이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옥부는 돌아봤어요. 수진이 거실에 서 있었어요. 서 있었어요. 휠체어 없이, 지팡이 없이. 수진아. 너. 수진은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기적이에요, 어머니.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옥분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부엌에 울렸어요. 언제부터? 어젯밤부터요. 갑자기 다리에 감각이 돌아왔어요. 신기하죠? 거짓말이었어요. 뻔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옥부는 아직 증거가 부족했어요. 침착해야 했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옥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지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옥분 바로 앞까지 왔어요. 눈을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 이제 괜찮으니까 더 이상 안 오셔도 돼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 제가 이제 혼자 할 수 있으니까요.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치 용도가 끝난 물건을 치우듯이. 수진아, 그게 무슨. 아, 그리고요. 수진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신 일들 기록해뒀어요. 사진도 찍어뒀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제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억지로 재활 운동시키신 것. 아프다고 해도 계속하신 것. 그리고 수지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차갑게 웃었어요. 제 의사도 묻지 않고 기저귀를 채우고 옷을 벗기고 씻기신 것. 이거 학대 아닌가요? 옥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노인 학대요. 아니, 환자 학대? 어쨌든 어머니가 저를 학대했어요. 내가 너를 학대를?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1년 동안 제 몸을 마음대로 하셨잖아요. 제가 싫다고 해도 계속하셨고요. 그거 범죄예요, 어머니. 옥부는 뒤로 물러났어요. 벽에 등이 닿았어요. 수진아,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내가 널 돌봤잖아. 1년 동안. 제가 부탁했나요? 수진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 거잖아요. 저는 한 번도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옥분의 머리가 띵했어요. 숨이 막혔어요. 그럼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 저 안 죽었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멀쩡한 걸요. 수지는 제자리에서 빙글 돌았어요. 과시하듯이. 바로 그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수진이 문을 열었어요. 2명의 경찰이 서 있었어요. 남자 1명, 여자 1명. 여기 박옥분 씨 계신가요? 옥분은 앞으로 나갔어요. 제가 박옥분인데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노인 학대 및 환자 학대 혐의로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신고요? 누가? 여자 경찰이 수진을 봤어요. 신고하신 분이 서수진 씨 맞으시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요.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수진아. 옥분이 소리쳤지만 수진은 계속했어요. 제가 움직이지 못하는 걸 이용해서 제 몸을 마음대로 하셨어요.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제가 싫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게 간호였어.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증거 있으세요? 남자 경찰이 차갑게 물었어요. 제가 허락했다는 증거요. 제가 도와달라고 했다는 증거 있으세요? 옥부는 말문이 막혔어요. 증거? 누가 그런 걸 남겨요? 며느리를 돌보는데 계약서를 쓰나요? 동의서를 받나요? 그게 가족인데. 당연한 거 없습니다. 여자 경찰이 말했어요. 노인분들이 요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상대방 의사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일단 저희랑 같이 가시죠. 조사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옥부는 경찰을 따라가야 했어요. 현관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수진이 서 있었어요. 눈물은 이미 마른 상태였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웃고 있었어요. 옥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걸. 경찰서에서 나온 건 밤 10시였어요.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어요. 증거 불충분.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증거가 필요 없었어요. 너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옥부는 휴대폰을 켰어요. 부재중 전화가 17통이었어요. 모두 정훈이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2번째 신호에서 받았어요. 엄마. 정훈의 목소리는 급했어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괜찮으세요? 응. 나 괜찮아. 지금 집 가는 중이야.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경찰서 갔다 왔다고. 옥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훈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수진이가. 엄마. 정훈이 옥분의 말을 끊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뭐? 수진이가 이제 나았잖아요. 기적적으로 회복했다고요. 이제 엄마가 안 가셔도 돼요. 정훈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가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심장이 멎었어요. 내가. 뭘? 수진이 말 들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강압적으로 간호하셨는지.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정훈아, 그건.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엄마 요즘 좀 이상하세요. 나이 드시니까 판단력도 떨어지시고 수진이를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집착? 네. 집착이에요. 수진이가 이제 괜찮다는데도 계속 오시려고 하고 나는 내 아내를 돌본 거야. 1년 동안. 옥부는 소리쳤어요. 지하철역 한복판이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정훈의 말에 옥부는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엄마가 수진이 돌봐준 거 감사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계속 은혜를 강요하시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은혜를 강요한 적 없어. 그럼 뭐예요? 지금 경찰까지 불러놓고 이게 뭐예요? 내가 부른 게 아니라 수진이가. 수진이가 왜 그랬겠어요? 엄마가 계속 오시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옥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어요. 정훈아, 너 정말 엄마 말을 안 믿는 거니? 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옥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부딪혔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버렸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옥부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들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옥부는 황급히 문을 열었어요. 혹시 정훈이가 사과하러 온 건 아닐까 하는 기대를 품고. 하지만 정훈과 수진이 함께 서 있었어요. 엄마. 정훈의 얼굴은 딱딱했어요. 우리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그래. 들어와. 옥부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차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정훈이 말했어요. 됐어요.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옥부는 멈췄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정훈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니? 계약서요. 계약서? 네.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실 때 지켜야 할 규칙이요. 옥부는 서류를 펼쳤어요. 글자들이 춤을 췄어요. 제대로 읽히지 않았어요. 무단으로 방문 금지. 사전 연락 필수. 수진에게 1미터 이내 접근 금지. 읽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게 대체. 수진이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트라우마도 생겼고요. 그러니까 이 규칙을 지켜주세요. 정훈아, 나는 내 엄마야. 알아요. 그런데 이게 뭐니? 나한테 집에 오지 말라고. 며느리한테 1미터 안에 가지 말라고. 엄마가 지나치셨으니까요. 수진이 말했어요. 처음으로 입을 연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아요. 그 1년이 지옥이었어요. 옥부는 수진을 봤어요. 수진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전적으로 쳐다봤어요. 지옥? 네. 제가 싫다고 해도 계속 만지고 씻기고 옷 벗기고.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아세요? 나는. 어머니는 본인이 선행을 베푼다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저한텐 그냥 폭력이었어요. 옥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정훈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사인 안 하실 거면 법적 조치 취할게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거요. 어차피 저한텐 증거가 있으니까. 옥부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사인을 했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정훈이 서류를 챙겼어요. 두 사람은 일어섰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가 필요할 때 연락할게요. 문이 닫혔어요. 옥부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거실에서 밤이 깊어갔어요. 옥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은 채로 창밖만 바라봤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옥부는 오랜만에 옛날을 떠올렸어요. 40년 전 남편이 죽던 날이었어요. 옥부는 26이었어요. 정우는 갓 3살이었어요. 남편은 공사장에서 떨어졌어요. 머리를 다쳤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부인 유감입니다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옥부는 무너졌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옥부는 빈집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정우는 이웃집에 맡겨놨어요. 통장을 펼쳤어요. 잔액 32만 원. 웃음이 나왔어요. 이걸로 어떻게 살아?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옥부는 일을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야채를 팔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 갔어요. 야채를 떼다가 리어카에 싣고 시장으로 갔어요. 하루 종일 서서 팔았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쉬지 않았어요. 정우는 혼자 컸어요. 옥부는 아이를 제대로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에 밥 차려놓고 나가면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정우는 혼자였어요. 엄마 배고파. 미안해. 엄마가 빨리 못 와서. 괜찮아요. 나 혼자 라면 끓여 먹었어요. 8살 아이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옥부는 가슴이 찢어졌지만 울 수 없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옥부는 야채 장사로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샀어요. 분식집이었어요. 떡볶이, 튀김, 순대. 직접 만들어 팔았어요. 장사가 잘 됐어요. 5년 더 지나서 옥부는 가게를 하나 더 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훈이 대학에 들어갈 무렵 옥부는 작은 건물을 샀어요.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지만 옥부에겐 꿈이었어요. 엄마 대단해요. 정훈이 처음으로 엄마를 안아줬어요. 옥부는 그때 울었어요. 태어나서 가장 많이 울었어요. 내가 해냈구나. 우리 아들 대학 보냈구나. 하지만 정우는 변했어요.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은 모두 부유했어요. 정우는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워졌어요. 시장에서 야채 팔던 엄마가, 분식집 하던 엄마가, 엄마 학교에 오지 마. 왜? 엄마가 도시락 싸왔는데. 창피해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옥부는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정훈이 취직하고 결혼하고 수진을 데려왔을 때 옥부는 기뻤어요. 이제 우리 아들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하지만 정훈은 아내에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 가난해. 연금으로 겨우 살아. 옥부는 정훈에게 부탁받았어요. 엄마, 수진이한텐 건물 얘기하지 마. 괜히 욕심 생기면 곤란해. 그래. 알았어. 그렇게 옥부는 가난한 척했어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자신을 버렸어요. 옥부는 창밖을 봤어요. 밤은 깊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3부 벼랑 끝에서 시작된 조용한 반척. 계약서에 사인한 다음 날. 옥부는 평소와 다르게 움직였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수진의 집에 가지 않았어요. 갈 수도 없었어요. 계약서에 명시됐으니까.
대신 옥부는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강남의 한 법무법인이었어요. 낡은 옷을 입고 찾아간 옥분을 보고 젊은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무료 상담인가 봐. 또 가족 문제겠지. 하지만 옥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접수대로 걸어갔어요. 변호사님과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어떤 사건이신가요? 가족법이요. 그리고 재산 관련.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 가능하신데. 아니요. 옥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이요. 지금 당장이요. 하지만 예약이. 옥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펼쳤어요.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잔액란에 찍힌 숫자. 8자리였어요. 지금. 가능한 변호사님 불러주세요. 30분 후. 옥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40대 후반의 여자 변호사였어요. 이름은 최윤정.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말씀하세요. 옥부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사고부터 1년간의 간호, 밤에 목격한 장면들, 경찰 신고, 아들의 배신까지. 최윤정 변호사는 한마디 말도 없이 들었어요. 가끔 메모했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옥분이 이야기를 마치자. 증거가 있으신가요? 아직 없어요. 그럼 만들어야겠네요. 최윤정은 책상에 몸을 기댔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 어머니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어요. 며느리가 회복한 건 기적이라고 주장하면 끝이에요. 어머니가 밤에 본 건 착각이라고 하면 되고요. 경찰 신고건은 오히려 어머니한테 불리해요. 옥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최윤정이 말을 이었어요. 증거만 확보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며느리가 전신마비를 연기했다는 명백한 증거. 그리고 어머니 재산을 노렸다는 증거. 어떻게 그걸? CCTV요. 최윤정은 명함 하나를 꺼냈어요. 여기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초소형 카메라 전문가예요. 화분, 시계, 액자 속에 숨길 수 있는 제품들 있어요. 옥부는 명함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집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실 수 있어요. 최윤정이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며느리가 어머니를 완전히 차단하진 않았을 거예요. 필요할 때 쓸 생각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연락 올 거예요. 무슨?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아직 쓸모가 있어요. 돈 있잖아요. 옥부는 숨이 멎었어요. 설마. 네. 곧 돈 얘기 나올 겁니다. 간병비, 위자료 모든 명목을 만들어서요. 그때 기회예요. 최윤정은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만 더 준비하세요. 뭔데요? 재산 목록이요. 정확하게. 어머니 명의로 된 것들 전부.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을 나오며 옥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 싸울 수 있다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옥분의 예상대로 정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정훈아. 엄마 미안해요. 그때 너무 심했죠? 옥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도 많이 반성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했다고. 사실 수진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거든요. 재활도 더 해야 하고. 거짓말이었어요. 옥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할까요? 밥이나 같이 먹으면서. 그래. 내일 저녁 어때요? 저희 집에서. 엄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놓을게요. 미끼였어요. 하지만 옥부는 물어야 했어요. 알았어. 내일 갈게. 전화를 끊고 옥부는 명함을 꺼냈어요.
최윤정 변호사가 준 그 명함. 다음 날 오후, 옥부는 명함 속 주소를 찾아갔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간판도 없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어요. 40대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최 변호사님한테 소개받았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테이블 위에 여러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시계, 화분, 액자, 볼펜, 심지어 안경까지. 전부 카메라입니다. 남자가 시계를 들어 올렸어요. 여기 초침 부분에 렌즈가 있어요. 육안으로는 절대 안 보여요. 옥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봤지만 정말 보이지 않았어요. 화질은 어때요? 4K예요. 야간 촬영도 가능하고요. 소리도 선명하게 녹음돼요. 배터리는 일주일 가요. 충전은 USB로. 남자는 다른 물건들도 하나씩 설명했어요. 화분 속의 카메라, 액자 뒤의 카메라, 심지어 탁상시계 속의 카메라. 며칠 동안 촬영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증거를 잡을 때까지요. 그럼 이것들 전부 가져가세요. 남자는 박스를 포장했어요. 사용법은 간단해요. 여기 전원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녹화돼요. 메모리는 클라우드로 백업되니까 지워질 걱정 없고요. 옥부는 돈을 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카메라들 절대 들키면 안 돼요. 들키는 순간 모든 게 끝나요. 알겠습니다. 저녁 6시. 옥부는 정훈의 집 앞에 섰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가방 속엔 카메라들이 들어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수진이 문을 열었어요.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목소리는 달콤했어요. 1년 전 병수발 받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선 갈비찜 냄새가 났어요. 정말로 만들어 놨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차 가져올게요. 수지는 부엌으로 갔어요. 옥부는 재빨리 가방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시계를 꺼냈어요. 거실 선반에 놓여 있던 기존 시계와 교체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다음은 화분. 거실 구석에 있던 작은 화분을 가져와서 새 화분과 바꿨어요. 겉모습은 똑같았어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옥부는 황급히 가방을 닫고 소파에 앉았어요. 수진이 차를 들고 나왔어요. 어머니, 녹차 좋아하시죠? 응. 고맙구나. 옥부는 차를 받았어요.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들키지 않으려 애썼어요. 어머니. 수진이 옥분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너무 심했어요. 사실 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서 예민했나 봐요. 그래. 재활도 더 받아야 하고 심리치료도 받아야 하고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옥부는 속으로 웃었어요. 시작됐구나. 병원비 문제니? 네. 사실 정훈 씨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지는 잠시 망설이는 척 했어요. 어머니께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2천만 원 정도요? 옥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2천만 원? 네. 장기 재활 프로그램이 비싸서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도. 정훈이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오셨어요? 그래. 정훈은 식탁에 앉았어요. 엄마, 수진이 말 들으셨죠? 사실 우리 형편이 어려워요. 집도 전세인데 곧 만기고. 옥부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 좀 하려고요. 혹시 엄마 집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요. 내 집을? 네. 엄마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잖아요. 우리가 작은 곳으로 얻어드릴게요.
그리고 대출금은 우리가 갚을 거고요. 거짓말이었어요. 갚을 생각이 없다는 걸 옥부는 알고 있었어요. 생각해 볼게. 엄마, 빨리 결정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수진이 재촉했어요. 수진이 재활 시기를 놓치면 평생 후유증 남을 수도 있대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다음 주까지 답 줄게. 저녁 식사는 조용했어요. 갈비찜은 맛있었지만 옥부는 제대로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계속 시계와 화분이 신경 쓰였어요. 들키진 않았을까? 잘 작동하고 있을까?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어요. 그럼 나갈게.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현관문을 나섰어요. 뒤에서 문이 닫혔어요. 옥부는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1층에 도착할 때까지 숨을 참았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그제야 크게 숨을 쉬었어요. 됐어.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부터 카메라는 모든 걸 기록했어요. 첫째 날 밤 11시. 수진이 침실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왔어요. 멀쩡하게. 스트레칭을 했어요. 팔을 돌리고 다리를 굽혔다 폈다 했어요. 그리고 정훈과 소파에 앉았어요. 어때? 우리 엄마 낚였지? 정훈이 웃었어요. 당연하지. 엄마는 단순하시니까. 2천만 원으로 끝낼 생각 있어? 당연히 아니지. 집 담보 대출 받으면 최소 1억은 나와. 그걸로 우리 집 사는 거야. 시어머니는 원룸 하나 얻어드리면 되지.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뭐가 필요해. 수진이 정훈에게 기댔어요. 당신 똑똑해.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했는지 알겠어. 나도 수진이가 전신마비 연기할 때부터 알아봤어. 역시 내 와이프야. 둘이 웃었어요. 카메라는 그 모든 걸 담았어요. 둘째 날. 수진이 전화 통화를 했어요. 네, 변호사님. 그래서 접근 금지 가처분은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네, 시어머니가 돈 주고 나면 바로요. 그러면 다신 못 오겠죠? 좋아요.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카메라는 기록했어요. 셋째 날. 정훈과 수진이 침대에 누워 대화했어요. 사실 보험금 타면 더 좋을 텐데. 정훈이 말했어요. 무슨 보험금? 엄마 보험. 내가 수익자거든. 5천만 원. 그럼 시어머니가 죽어야 되잖아. 그렇긴 한데. 뭐 나이도 있으시고. 언젠간 돌아가시겠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카메라는 그것도 담았어요. 나흘째, 닷새째, 엿새째. 매일 밤 수진은 멀쩡하게 걸어 다녔어요. 요가를 했어요. 운동을 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했어요. 낮에 옥분 앞에서 보였던 전신마비 환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건물주래. 뭐? 친구가 알아봤대. 우리 시어머니 명의로 건물이 3개나 있대. 진짜? 응. 그동안 가난한 척한 거야. 우리 속인 거지. 정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엄마가 날 속였어? 당연하지. 아들한테도 숨길 정도면 얼마나 구두쇠야. 화난다. 진짜 화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받아내야지. 어차피 당신 거잖아. 나중에. 카메라는 모든 대화를 선명하게 녹음했어요. 일주일 후. 옥부는 다시 최윤정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번엔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다 담겼어요? 네. 옥부는 노트북을 켰어요. 영상을 재생했어요. 수진이 걷는 장면. 운동하는 장면. 정훈과의 대화. 돈 얘기. 보험금 얘기. 건물 얘기. 최윤정은 한마디 말 없이 전부 봤어요. 20분짜리 영상이 끝났어요. 최윤정은 의자에 기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크게 웃었어요. 완벽해요.
이걸로 충분한가요? 충분하고 말고요. 이 정도면 무고죄, 사기죄 확실해요. 정훈 씨도 공범으로 걸 수 있어요. 옥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훈이도요? 네. 들으셨잖아요. 정훈 씨도 공모했어요. 어머니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옥부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아들이었어요. 자신이 낳은 키운 아들. 어머니. 최윤정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지금 망설이시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어머니를 가족으로 안 봐요. 돈으로 보는 거예요. 알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재산 보호해야 해요. 재산? 네. 지금 당장 명의를 정리하세요. 아들한테 넘어갈 수 있는 거 전부 막으세요. 최윤정은 서류를 꺼냈어요. 유언장 새로 쓰시고요. 증여 취소하시고. 그리고 아파트 명예 확인하세요. 혹시 모르게 아들 명의로 바뀌진 않았는지.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하세요. 뭘요? 전쟁이요. 법정 전쟁. 최윤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 이기실 거예요. 제가 보장합니다. 옥부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하나 보였어요. 오랜만이었어요. 그날 밤 옥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정훈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어요. 돌잔치 때의 정훈. 뽀얀 얼굴에 웃고 있었어요. 입학식 날의 정훈. 옥분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가던 모습. 대학 졸업식 날의 정훈. 학사모를 쓰고 엄지를 들어 올렸던 모습. 옥분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눈물이 났어요.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아니, 잘못된 건 없었을지도 몰라요. 옥분이 너무 많이 줬을지도 몰라요. 너무 많이 베풀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훈이 당연하게 여기게 된 걸지도 몰라요. 옥부는 앨범을 덮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끝내자. 더 이상 아프지 말자. 휴대폰을 들었어요. 최윤정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소송 진행하세요.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옥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창밖을 봤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옥분의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사부 법정으로 소환된 악마들. 3일 후. 정우는 회사에 있었어요. 오후 2시. 평범한 목요일이었어요.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어요. 집 전화였어요. 여보?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 지금 당장 집에 와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등기가 왔어. 법원에서. 정훈의 손이 멈췄어요. 법원? 응. 소장이래. 우리 둘 다 피고래.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지금 갈게. 절대 열어보지 마. 정우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팀장이 뭐라고 불렀지만 듣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택시를 잡았어요. 강남구 대치동으로 빨리 가주세요. 기사는 정훈의 표정을 보고 말없이 엑셀을 밟았어요. 차 안에서 정훈은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손에 땀이 났어요. 설마 엄마가? 아니야.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순하고 착한 사람이야. 법원에 고소할 만큼 대담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봤어? 응, 봤어.
정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소장. 원고 박옥분 피고 서수진 박정훈. 청구 취지. 피고들의 무고죄 및 사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서수진의 사기 및 무고죄 형사고발. 피고 박정훈의 재산 침해 및 공모혐의 형사고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 107동 1503호명의 회복 청구. 정훈의 손이 떨렸어요.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어요. 이게 무슨.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청구 원인에는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수진의 전신마비 사기. 1년간의 거짓 연기. CCTV 증거 확보. 재산 편취 미수. 그리고 정훈의 공모. 아파트가 엄마 명의였어? 정훈이 수진을 봤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오늘 알았어. 소장 보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남의 집에 무상으로 얹혀 산 거지. 수진이 비웃듯 말했어요. 정훈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이것 봐. 수진이 서류 뒷장을 가리켰어요. 증거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증거 1 CCTV 영상 2024년 12월 3일 12월 9일 증거 2 음성 녹음 파일 피고들의 대화 녹음 증거 3 의료 기록 피고 서수진의 회복 시기 조작 증명 증거 4 부동산 등기부등본 아파트 명의 확인. 정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CCTV? 우리 집에 CCTV가 어디 있어? 몰라. 하지만 있었나 봐.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 엄마가 우리를 속인 거야. 뭐? 생각해봐. 가난한 척하면서 우리 반응 살핀 거잖아. 그리고 CCTV까지 설치하고.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이게 뭔데? 수진이 솥장을 집어 던졌어요.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우리 인생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수진의 비명 같은 소리가 아파트를 울렸어요. 다음 날, 정훈과 수진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급하게 알아본 곳이었어요. 값싼 변호사였어요. 50대 남자 변호사였어요. 이름은 김철수. 사무실은 좁고 어두웠어요. 소장 받습니다. 김철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니요? CCTV 증거가 있다고 하셨죠? 그게 진짜라면 변론의 여지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수진이 소리쳤어요. 저 정말 아팠어요. 전신마비였다고요. 그럼 의료 기록이 있어야죠. 있어요. 병원 기록 다 있어요. 회복 시기가 정확히 언제죠? 수진은 말을 멈췄어요. 그게 원고 측에서는 당신이 6개월 전부터 이미 걸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CCTV가 그걸 증명한다면.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고죄는 확실하고 사기죄도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훈이 끼어들었어요. 저는요? 저도 피고인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대화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건 두 분이 나눈 대화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공모를 인정하는 내용이라면. 김철수는 서류를 덮었어요. 박정훈 씨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김철수가 손가락을 2개 들었어요. 하나 합의. 원고한테 용서를 빌고 합의금을 내는 거예요. 합의금이 얼마나? 최소 5천만 원은 각오하셔야죠.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에 따라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수진과 정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5천만 원? 그런 돈 어디서? 그럼 둘.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하지만 김철수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길 확률은 20%도 안 됩니다. 정우는 머리를 싸맸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수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싸울 거예요. 뭐? 법정에서 싸울 거라고요. 우리가 왜 져야 해요? 시어머니가 증거를 불법으로 수집했을 수도 있잖아요.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부분은 공격해 볼 수 있겠네요. CCTV를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불법 촬영이 될 수도. 그래요. 그걸로 해요. 수진의 눈이 번뜩였어요. 하지만 정우는 불안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허술하게 움직였을까? 그날 밤, 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옥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긴 신호음이 울렸어요.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6번째 신호에서 전화가 연결됐어요. 목소리는 없었어요. 하지만 숨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정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엄마, 나야. 정훈이. 알아. 짧고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소송 취하해줘. 응?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옥분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용서할 것 같아? 엄마, 제발. 정훈아. 옥분이 정훈의 말을 끊었어요. 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그건 나가라고 했잖아. 노망난 노인이라고 했잖아. 수진이 편들면서 나한테 집착한다고 했잖아.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없는 게 아니라 속셈이 있었던 거지. 옥분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어요. 내 재산. 내가 원했던 거 그거지. 아니야, 엄마. 나는 정말. 거짓말하지 마. 다 들었어. 너랑 수진이가 한 얘기 전부. 정우는 숨이 막혔어요. 엄마, 그건 수진이가 시킨 거야. 나는 원래 그럴 생각이. 그만해.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내 변명도 거짓말도. 엄마. 정훈아, 너 기억해? 내가 5살 때 넘어져서 머리 다쳤던 거?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응. 병원비가 300만 원이었어. 그때 나 그 돈 없었어. 그래서 빌렸어. 사채로. 이자가 한 달에 30만 원이었어. 옥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2년 동안 갚았어. 이자만. 원금은 손도 못 댔어. 그래도 난 갚았어. 너 건강하게 키우려고. 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근데 너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니?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픈 목소리였어요. 내가 널 위해 뭘 안 해줬니? 내 인생 전부를 바쳤는데. 너 하나 잘 키우려고 죽도록 일했는데. 근데 넌 날. 말이 끊겼어요. 옥분이 울고 있었어요. 정우는 처음 들었어요. 엄마의 울음소리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미안하면 내가 한 짓이 없어져. 엄마, 제발 한 번만. 법정에서 보자. 전화가 끊겼어요. 정우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주가 지났어요. 1차 공판 날짜가 잡혔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옥부는 최윤정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어요. 마지막 점검 시간이었어요. 증거는 완벽해요. 최윤정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CCTV 영상, 음성 파일, 의료 기록, 부동산 서류. 모두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들이에요. 피고 측에서 반박하진 않을까요? 하겠죠. 불법 촬영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럼 어머니 집에 설치한 거라고 하면 돼요.
본인 소유의 공간에 CCTV 설치하는 건 합법이에요. 아들 내외가 무상 거주자일 뿐이고요.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최윤정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법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돼요. 피고 측에서 어머니를 자극할 겁니다. 특히 정훈 씨가. 알겠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면 안 돼요. 법정은 전쟁터예요. 가족이고 뭐고 없어요. 옥부는 창밖을 봤어요. 제가 흔들릴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흔들려요. 특히 가족 앞에서는. 저는 괜찮아요. 옥분이 최윤정을 봤어요. 눈빛이 단단했어요. 이미 마음 비웠어요. 제 아들은 그날 죽었어요. 최윤정은 잠시 옥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옥부는 일찍 도착했어요. 방청석에 앉아 법정을 둘러봤어요. 높은 천장, 판사석, 증인석. 긴장됐어요. 손이 떨렸어요. 최윤정 변호사가 옆에 앉았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10시가 됐어요. 뒷문이 열렸어요. 정훈과 수진이 들어왔어요. 김철수 변호사와 함께. 옥부는 그들을 봤어요. 정훈도 옥분을 봤어요. 시선이 마주쳤어요. 정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입술이 떨렸어요. 하지만 옥부는 눈을 돌렸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모두 기립. 법원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판사가 들어왔어요. 50대 여자 판사였어요. 엄격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착석하세요. 모두 앉았어요. 민사 제2024-1만 2345호 사건. 손해배상 청구 사건 1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먼저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윤정이 일어났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피고 서수진이 전신마비를 가장하여 원고로부터 1년간 간병을 받았고 피고 박정우는 이에 공모하여 원고의 재산을 편취하려 한명백한 사기 사건입니다. 최윤정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을 보시면 피고 서수진이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이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음성 녹음 파일에는 두 피고가 원고의 재산을 빼앗기로 공모한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피고 측을 봤어요. 피고 측 답변하세요. 김철수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고 서수진은 실제로 교통사고로 전신마비를 당했고 1년간의 재활치료 끝에 기적적으로 회복한 것입니다. 그럼 CCTV 영상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원고가 불법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피고들의 동의 없이 설치한. 잠깐. 최윤정이 끼어들었어요. 재판장님, 해당 아파트는 원고 소유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들은 무상 거주자일 뿐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정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또한 최윤정이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CCTV 설치 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집의 보안 강화를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었고 피고 박정우는 네, 엄마라고 답장했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피고 측 반박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김철수는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 다음 공판에서는 증거 영상을 상영하고 증인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다음 공판일은 2주 후 같은 시간입니다. 패정. 모두 일어났어요. 옥부는 법정을 나섰어요. 뒤에서 정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하지만 옥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었어요. 최윤정이 옆에서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다음 공판에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수지는 정훈과 심하게 다퉜어요. 이게 다 당신 엄마 때문이야. 나보고 어떡하라고. 당신이 제대로 관리했어야지. 왜 엄마한테 집 명의를 확인 안 해봤어? 나도 몰랐어. 엄마가 가난한 줄 알았다고. 수지는 소파 쿠션을 집어 던졌어요. 이러다 우리 감옥 간다. 알아? 감옥. 알아. 나도 무섭다고. 정우는 머리를 싸맸어요. 수지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뭐해? 마지막 수단이 있어. 무슨? 수지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누군가 받았어요. 네, 저 서수진인데요. 기자님 맞으시죠? 제보할 게 있어서요. 정훈의 눈이 커졌어요. 환자 학대 사건이요. 시어머니한테 당한 일인데. 네, 인터뷰 가능해요. 내일 만나요. 수지는 전화를 끊고 정훈을 봤어요. 언론 플레이 하는 거야. 우리가 피해자라고. 그게 통할까? 모르지.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정우는 불안했어요. 엄마는 그런 수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오부 피눈물 나는 심판. 3일 후 인터넷 기사가 떴어요. 60대 시어머니의 잔혹한 학대. 며느리 1년간 지옥 생활. 기사에는 수진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눈물 흘리는 사진과 함께. 시어머니가 제 의사는 전혀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간병했어요. 저는 싫다고 했지만 들은 척도 안 하셨죠. 기저귀를 강제로 채우고 옷을 벗기고.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댓글이 달렸어요. 요즘 노인들 진짜 문제 많은 본인이 선행한다고 착각하는 거 제일 무섭다. 며느리 불쌍하네 유유. 하지만 그날 오후 또 다른 기사가 올라왔어요. 반전 전신마비 며느리 사실은 멀쩡했다. CCTV에 다 찍혔다. 최윤정 변호사가 움직인 거였어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회견장에는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최윤정은 단상에 섰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피고 서수진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원고 박옥분 씨 소유의 아파트죠.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밤 11시. 수진이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스트레칭을 했어요. 멀쩡하게 걸어 다녔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영상은 계속됐어요. 수진이 냉장고를 열고 물을 마시고 소파에 앉아 정훈과 대화하는 장면. 어때? 우리 엄마 낚였지? 정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2천만 원으로 끝낼 생각 있어? 당연히 아니지. 집 담보 대출 받으면 최소 1억은 나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받아쓰기 시작했어요. 영상이 끝났어요. 최윤정이 말했어요. 피고 서수진 씨는 최소 6개월 이상 전신마비를 가장했습니다. 그리고 67세 시어머니를 1년간 이용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이며 무고죄입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변호사님, 왜 시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건가요? 배신당했으니까요. 가족에게. 피고 측 입장은 들어보셨나요? 들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기자회견 영상은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어요. 여론이 뒤집혔어요. 며느리가 진짜 괴물이네 1년 동안 속였다고. 미쳤네 시어머니 불쌍하다 진짜. 수지는 기사를 보며 휴대폰을 집어 던졌어요.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정우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2주가 지났어요. 2차 공판 날이 밝았어요. 이번에는 방청객이 많았어요. 기자들도 몇 명 왔어요. 이 사건이 유명해졌으니까요. 판사가 들어왔어요. 착석하세요. 모두 앉았어요. 오늘은 원고 측이 제출한 영상 증거를 법정에서 상영하고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법정 스크린이 켜졌어요. 첫 번째 영상.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47분. 수진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장면이었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을 가렸어요. 영상은 계속 재생됐어요. 수진이 걷는 모습, 부엌에 가는 모습, 냉장고를 여는 모습, 물을 마시는 모습,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아픈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다음 영상. 12월 5일 밤. 수진과 정훈이 소파에 앉아 대화하는 장면이었어요. 어때? 우리 엄마 낚였지? 법정에 정훈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정훈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어요. 2천만 원으로 끝낼 생각 있어? 당연히 아니지. 집 담보 대출 받으면 최소 1억은 나와. 그걸로 우리 집 사는 거야. 시어머니는 원룸 하나 얻어드리면 되지.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뭐가 필요해.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옥부는 스크린을 봤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영상이 멈췄어요. 판사가 피고석을 봤어요. 피고 서수진, 이 영상에 대해 변론하시겠습니까? 수진은 일어났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판장님, 그때 잠깐 회복됐었어요. 하지만 다시 악화됐고. 잠깐이요? 최윤정이 끼어들었어요. 재판장님, 증거 영상은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촬영된 것입니다. 7일 내내 피고는 멀쩡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건 또한 최윤정이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피고의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담당 의사는 환자가 2024년 6월경부터 의미 있는 회복을 보였으나 환자 본인이 재활을 거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6월이면 판사가 계산했어요. 사고 후 6개월이네요. 그럼 피고는 6개월 동안 회복 사실을 숨긴 겁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피고는 지금 위증하고 있습니다. 최윤정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어요. 명백한 사기입니다. 다음 증인 피고 박정훈을 증인석으로. 판사의 말에 정훈이 일어났어요.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선서를 했어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윤정이 다가왔어요. 증인, 원고 박옥분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아들입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아들입니다. 정훈이 소리쳤어요. 증인은 언제부터 피고 서수진 씨가 전신마비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까? 정훈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처음부터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죠? 작년 10월쯤. 10월. 그럼 사고 후 10개월째네요. 최윤정이 정훈을 똑바로 봤어요. 알고도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정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증인 답변하세요. 판사가 재촉했어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크게 말씀하세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정훈의 고함이 법정을 울렸어요. 집도 전세고 빚도 있고 엄마한테 재산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계속하세요. 욕심이 났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내 거잖아요. 그냥 좀 빨리 받으려고. 정훈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옥부는 아들을 봤어요.
아들은 증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어요. 옥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대로 두었어요. 증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윤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어머니께서 1년 동안 며느리를 간병하실 때 증인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회사에. 회사만 다녔습니까?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증인은 주말에도 집에 오지 않았죠? 골프 치러 다녔죠? 그건 어머니가 허리 아프다고 하셨을 때 병원 한번 모시고 갔습니까? 아니요. 어머니 생신 때 연락이라도 했습니까? 아니요. 최윤정은 정훈을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어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정훈은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피고석으로 돌아가는 길. 옥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정훈의 입이 움직였어요. 엄마. 미안해. 소리 없는 사과였어요. 옥분은 고개를 돌렸어요. 다음은 수진의 차례였어요. 증인석에 앉은 수진은 여전히 도전적이었어요. 김철수 변호사가 물었어요. 증인, 정말 전신마비였습니까? 네, 처음에는요. 그럼 언제 회복됐습니까? 11월쯤이요. 갑자기 감각이 돌아왔어요. 갑자기요? 네. 의학적으로도 가능하대요. 신경재생이. 그런데 왜 시어머니께 말씀 안 드렸습니까?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죠? 시어머니가요. 저한테 너무 집착하셨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집착이라니요? 제 몸을 계속 만지시고 씻기시고 제가 싫다고 해도 안 들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회복된 걸 숨긴 겁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알면 더 심하게 하실 것 같아서. 옥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봤어요.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최윤정이 일어났어요. 이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증인은 지금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정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또 다른 영상이 떴어요. 12월 7일 밤. 수진이 전화 통화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친구야. 대박이지? 1년 동안 시어머니 골려 먹었어.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어떻게 했냐고? 쉽지. 아픈 척하면 되는 거야. 전신마비 연기. 나 연기 좀 하잖아. 대학 때 연극반이었다고. 수진의 웃음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그 늙은이가 나 씻기고 기저귀 갈 때 표정 좀 봐봐. 진짜 웃겨 죽는 줄 알았어. 법정이 숨죽였어요. 그래, 이제 돈 뜯어낼 거야. 걔 재산 많대. 건물주래. 바보처럼 가난한 척 했는데 다 들켰어. 어차피 우리 거 될 건데 미리 받는 거지 뭐. 영상이 끝났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판사가 수진을 봤어요.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증인, 이 영상에 나온 사람이 당신 맞습니까? 수진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럼 방금 한 증언은 거짓이네요? 아니, 그게 친구한테 허세 부린 거예요. 허세요? 판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환자를 돌본 시어머니를 비웃고 연기했다고 자랑하는 게 허세입니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덮었어요. 증인 내려가세요. 수지는 비틀거리며 증인석을 내려왔어요. 다음 원고 박옥분 씨를 증인석으로. 옥분이 일어났어요.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67년을 살아온 다리는 여전히 튼튼했어요. 선서를 했어요. 최윤정이 물었어요. 증인, 며느리 서수진 씨를 간병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옥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사고로 다쳤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전신마비라고 하셨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가 아직 젊잖아요. 35.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그렇게 되다니. 그래서 간병을 시작하신 거군요. 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옥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힘들었습니다. 67살 몸으로 젊은 사람 간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옥부는 손을 펴보였어요. 손목에 깁스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손목도 다쳤습니다. 며느리 옮기다가요. 허리도 아팠고요. 하지만 참았어요. 이 아이가 회복하기만 한다면 회복하기를 바라셨군요. 네.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가 다시 걸었으면 좋겠다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끊겼어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진실을 알았을 때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옥부는 수진을 봤어요. 1년이에요.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아이를 돌봤어요.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씻기고 옷 입히고 제 손으로 다 했어요. 힘드셨겠습니다. 힘든 건 괜찮았어요. 정말이에요.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옥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저를 비웃고 있었어요. 연기했대요. 재미있었대요. 옥분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흐느낌이 터져 나왔어요. 방청석이 숨죽였어요. 몇몇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판사도 표정이 무거웠어요. 최윤정이 잠시 기다렸다가 물었어요. 증인 아드님은 어떠셨습니까? 옥부는 눈물을 닦았어요. 아들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도 어머니께 말씀 안 드렸죠? 네. 오히려 저한테 돈을 요구했어요. 집 담보 대출을 해달라고.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옥부는 정훈을 봤어요. 정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죽고 싶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그 아들이 저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옥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제 아들은 그날 죽었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은 이미 없어요. 정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엄마. 하지만 옥부는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최종 변론이 끝났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양측 주장과 증거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선고 공판 날이었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기자들도 많았어요. 판사가 들어왔어요. 모두 기립. 모두 일어섰어요. 착석하세요.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민사 제2024-1만 2345호 사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피고 서수진은 2023년 12월 교통사고로 척추 손상을 입었으나 2024년 6월경부터 의미 있는 회복을 보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고를 속였습니다. 피고 박정우는 2024년 10월경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공모하여 원고의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및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어요.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피고 서수진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천만 원을 지급할 것. 수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둘째, 피고 박정우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할 것. 정우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셋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파트의 명의를 원고에게 즉시 회복하고 피고들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퇴거할 것. 넷째, 피고 서수진의 무고죄 및 사기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이상 선고합니다. 쾅! 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끝났어요.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부짖었어요. 정우는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옥부는 일어났어요. 최윤정이 악수를 청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정훈이 뒤쫓아왔어요. 엄마. 옥부는 멈췄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훈이 옥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옥부는 천천히 정훈을 내려다봤어요.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정훈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어요. 옥부는 정훈의 얼굴을 봤어요. 마지막으로.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 다신 연락하지 마. 나도 안 할 거야. 옥부는 돌아섰어요. 엄마. 엄마. 정훈의 외침이 복도에 울렸어요. 하지만 옥부는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혔어요. 정훈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옥부는 혼자 남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이겼지만 모든 걸 잃었어요. 육부 진정한 독립. 판결 후 일주일. 옥부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며느리 사기 사건, 일명 괴물 며느리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옥부는 TV를 껐어요.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식탁에 혼자 앉았어요. 밥을 차렸어요. 작은 상이었어요. 국 한 그릇, 반찬 2가지.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윤정 변호사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진명의 회복 절차 완료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어머니 명의로 등기 이전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피고들 항소 안 했습니다. 판결 확정됐어요. 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충분히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옥부는 창밖을 봤어요. 날씨는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봄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옥분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어요. 이겼어요. 돈도 받을 거예요. 집도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옥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정훈의 어린 시절 사진들. 3살 때. 웃고 있는 얼굴. 7살 때. 학교 가는 날. 옥분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15살 때. 중학교 졸업식. 꽃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 25살 때. 취업했다며 기뻐하던 모습. 30살 때. 결혼식. 턱시도를 입고 웃고 있는 모습. 옥부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어요.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많이 줬을까요? 너무 사랑했을까요?
너무 희생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옥부는 앨범을 덮었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이제 그만 봐야 해요. 그만 기억해야 해요. 그 시각, 정훈과 수지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판결 확정 후 한 달. 이사 날짜가 다가왔어요. 아파트는 텅텅 비어 있었어요. 가구들은 대부분 팔았어요. 돈이 필요했으니까. 손해배상금 1억 3천만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정우는 회사 퇴직금을 전부 썼어요. 그래도 모자랐어요. 전세금으로 채웠어요. 그래도 모자라서 대출을 받았어요. 이제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수지는 형사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고죄와 사기죄. 실형이 예상됐어요. 다 당신 엄마 때문이야. 수진이 박스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어요. 그 늙은이가 우릴 망쳤어. 그만해. 정우는 힘없이 말했어요. 뭐가 그만해? 우리 인생 끝났다고. 나 감옥 가야 된다고. 내가 한 짓이잖아. 정훈이 처음으로 반박했어요. 뭐? 내가 거짓말한 거잖아. 전신마비 아니었잖아. 엄마 속인 거잖아. 당신도 같이 한 거잖아. 나도 틀렸어. 우리 둘 다 틀렸어. 정우는 주저앉았어요. 엄마한테 너무한 거야. 우리가. 수지는 비웃었어요. 지금 와서 양심 찾는 거야? 웃을래. 미안해. 뭐? 너한테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정우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너한테 나쁜 것만 가르쳤어. 미안해. 수지는 말이 없었어요. 한참 후. 이혼하자. 수진이 말했어요. 뭐? 이혼하자고. 나 감옥 가면 어차피 끝이야. 정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아. 당신은 당신대로 살아. 나는 내 죗값 치를게. 수지는 짐을 챙겼어요. 어디가? 친정. 거기서 재판 기다릴 거야. 수진아 같이. 안 돼. 당신 보면 화나. 시어머니한테도 화나고 나한테도 화나고. 모든 게 다 싫어. 현관문이 열렸어요. 수진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정우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아파트에서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엄마.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옥부는 은행에 앉아 있었어요.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손해배상금 1억 3천만 원 입금 확인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 명의 이전도 완료됐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옥분의 표정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은행을 나왔어요.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웃고 떠들며.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옥분도 예전엔 저랬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며 손님들과 농담하며 집에 돌아가 아들 밥 차려주며. 평범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돈은 있어요. 집도 있어요. 하지만 가족은 없어요. 카페에 들어갔어요. 커피를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열었어요. 정훈. 손가락이 이름 위에 머물렀어요. 전화하고 싶었어요. 밥은 먹니? 건강은 괜찮니? 혹시 힘든 일 없니?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옥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안 돼요. 다시 시작하면 또 상처받아요. 또 이용당해요. 이제 그만. 커피를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하셔. 70살인데 아직도 봉사활동 다니셔. 우와, 대단하시다. 응.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돌봐주신대. 본인도 나이 많으신데. 옥부는 그 대화를 들었어요. 봉사활동. 옥부는 생각했어요. 자신에게 남은 시간. 10년? 20년?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 집에 혼자 앉아서 TV 보며 보낼까? 아니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까? 다음 날, 옥부는 최윤정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변호사님, 상담 좀 하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옥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제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요. 정리요? 네. 건물 세 채 있잖아요. 그거 다 팔고 싶어요. 최윤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팔다니요? 왜요? 필요 없어서요. 옥부는 창밖을 봤어요. 저 혼자 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뭐 필요해요. 어차피 죽으면 다 놔두고 가는 건데. 그래도 기부하려고요. 최윤정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어디에 기부하실 건데요? 노인 요양시설이요. 그리고 한부모 가정지원단체. 아이들 장학금도 만들고 싶고요. 옥부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이미 계획을 세워놨어요. 이 정도면 얼마나 될까요? 최윤정은 계산했어요. 건물 세 채 시세가 대략 100억 정도 되네요. 그럼 90억은 기부하고 10억만 남기겠어요. 10억만요? 네. 그걸로 작은 집 하나 사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쓸 거예요. 충분해요. 최윤정은 옥분을 한참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네. 옥분은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미소였어요. 제가 평생 돈 모으느라 살았거든요.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 혼자 아이 키우는 엄마들.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옥분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최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재산 정리가 끝났어요. 건물은 다 팔렸어요. 기부 절차도 진행됐어요. 옥분은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30평짜리. 옥분 혼자 살기엔 충분한 크기였어요. 이사하던 날이었어요.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어요. 정훈이 서 있었어요. 옥분은 숨이 멎었어요. 정훈아. 엄마. 정훈은 많이 야위었어요. 광대뼈가 드러났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어요. 어떻게? 주소 알아냈어요. 부동산에 물어봤어요. 정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5분만. 5분만 시간 줘요. 옥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문을 열었어요. 들어와. 거실에 앉았어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이혼했어. 알아. 수진이 감옥 갔어요. 1년형 받았어요. 옥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고시원에 살아요. 작은 방. 창문도 없는.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도 그만뒀어요. 소문나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지금은 편의점에서 알바해요. 옥부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힘들어요, 엄마. 진짜 힘들어요. 정훈이 울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후회해요. 왜 그랬을까? 왜 엄마한테 그랬을까?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엄마는 나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우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옥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정훈아, 내 엄마. 나 이제 내 엄마 아니야. 정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법적으로도 호적에서 파버렸어. 너 더 이상 내 아들 아니야. 엄마, 난 내가 행복하길 바라. 진심이야. 그런데 나랑 같이는 안 돼. 옥부는 정훈을 똑바로 봤어요. 너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아팠어. 상처받았어. 이제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엄마 제발. 넌 내 인생 살아. 혼자서. 내 힘으로. 그게 너한테도 좋은 거야. 옥부는 일어났어요. 이제 가줄래? 정훈도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엄마. 안녕, 정훈아. 정훈은 문을 나섰어요.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옥부는 문간에 서 있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문이 닫혔어요. 옥부는 문에 기댔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놓아주는 눈물이었어요. 6개월 후, 옥부는 요양원에 있었어요. 봉사자로. 할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옥부는 90대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어요. 좋아요. 옥분 씨가 오니까 제가 책 읽어드릴까요? 좋아요. 옥부는 책을 펼쳤어요. 천천히 읽어줬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들었어요. 미소를 지었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할머니가 잠들었어요. 옥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복도로 나왔어요. 요양원 원장이 다가왔어요. 옥분 씨, 오늘도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그나저나 소식 들으셨어요? 옥분 씨가 기부하신 돈으로 새 건물 짓는데요. 아, 그래요? 네. 내년에 완공된대요. 박옥분 사랑의 집이라고 이름 붙인대요. 옥부는 손을 저었어요. 제 이름은 빼주세요. 그냥 사랑의 집으로 해요. 하지만 옥분 씨가 기부하신 건데. 괜찮아요. 이름 안 중요해요. 옥부는 미소 지었어요. 요양원을 나왔어요. 날씨가 좋았어요. 5월의 햇살이 따뜻했어요. 공원을 걸었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웃고 떠들며. 옥부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부러웠을 거예요. 외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았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가족은 없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윤정 변호사였어요. 어머니, 장학재단 설립 완료됐어요. 아, 그래요? 네. 올해부터 10명 학생들 지원 시작해요. 좋네요. 어머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거예요. 옥부는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변호사님. 네. 고마워요. 그동안. 무슨 말씀을요? 제가 감사하죠. 전화를 끊었어요. 옥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쉬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옥부는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웠어요. 진짜 평화였어요. 에필로그. 1년 후. 새로 지어진 노인 요양시설 사랑의 집 개관식이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원장이 연설했어요. 이 건물은 한 분의 큰 희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분은 이름을 밝히길 원치 않으셨지만 저희는 압니다. 그분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견디고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옥부는 뒤쪽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옥분을 몰랐어요. 괜찮았어요. 옥부는 테이프 커팅을 지켜봤어요. 새 건물이 열렸어요. 노인들이 들어갔어요. 웃으며. 옥분도 미소 지었어요. 내가 한 일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었구나. 그게 위로였어요. 그게 의미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옥부는 혼자 걸었어요. 지팡이도 없이. 67년을 살아온 다리는 아직도 튼튼했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2층에서 내렸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작은 집이었어요. 하지만 옥분에겐 충분했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하늘이 보였어요. 구름이 흘러갔어요. 옥부는 소파에 앉았어요. 차를 끓였어요. 혼자 마셨어요. TV는 켜지 않았어요. 조용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옥부는 혼자 있는 게 무섭지 않았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자유로웠어요. 휴대폰 연락처를 열었어요. 정훈. 이름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옥부는 한참을 그 이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안녕, 정훈아. 작은 목소리였어요. 행복해라. 내 인생에서. 연락처가 사라졌어요. 옥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빨강, 주황, 보라.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옥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내 인생이야. 혼잣말이었어요.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67년을 살았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어요. 10년? 20년?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의 시간은 온전히 옥분의 것이라는 거.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옥분 자신을 위해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는 거. 노을이 점점 사라졌어요. 밤이 왔어요.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옥부는 혼자 있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옥분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사랑과 헌신은 언제나 보답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배신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일어서야 할까요? 옥분 씨는 모든 걸 잃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67년을 남을 위해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서는 것이 진정한 자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너무 많이 희생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헌신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진 않나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특히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어머니들께 깊은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언제나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